인과 추론을 위한 리서치 디자인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이제 몇 가지 실제 연구 사례들을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내용이 다소 반복된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건너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과 같은 어떤 사회 제도, 인스티튜션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자본주의와 경제 성장 간의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의 차이이죠. 한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사실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야간 위성 사진인데, 뭐 경제력이 높을수록 경제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밤에도 이렇게 환한 불빛들을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정말 자로 잰 듯하게 남한과 북한의 어떤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사실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인 차이가 너무 극명하고 너무 커서 사실 당연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 오른쪽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남한과 북한의 경제 수준은 거의 비슷했어요. 완전히 거의 비슷한 궤적을 그리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는 경제 성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남한은 북한의 카운터 팩추얼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북한은 남한의 카운터 팩추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남한과 북한이 경제 성장의 노선을 달리한 거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회 제도일 거예요. 남한은 자본주의를, 북한은 공산주의를 채택했고 물론 이게 당연히 유일한 원인은 절대 아니겠지만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런 남한과 북한의 경제 성장의 어떤 격차를 설명하는 어떤 원인이 됐다라고 충분히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겠죠.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은 인과추론 관점에서 맹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국가 단위에서 보면은 이 사회 제도뿐만 아니라 사실 서로 비교 하지 않은 요인들이 많을 수 있고 또 경제력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그 사회 제도가 갈라지기 시작한 그 시점이 아닌 어떤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인과추론을 위해서 좋은 완벽한 리서치 디자인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떤 이런 카운터 팩추얼 사고 방식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는 있겠죠. 사실 이보다 조금 더 나은 디자인은 아마 이제 조금 더 작은 단위에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걸 텐데, 서로 좀 비교 가능한 쌍둥이 도시를 비교를 해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더 비교 가능한 대상의 비교를 통해서 인과추론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And today we're looking at the extreme differences in crime between American cities and Mexican cities, just yards apart. Overall, the latest data from the FBI shows the U.S. homicide rate is about 5 per every 100,000 people. In Mexico, that number is 29 per 100,000. So what makes that number even more sobering, though, the homicide prosecution rate in Mexico, about 2%. News Nation's Robert Sherman is in Nogales, Arizona right now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state, directly south of Tucson on the Mexico border. So, Robert, this is a city where the violent crime stats across the border are starkly different. That's right, Nicole. And there's actually this misconception that U.S. border towns are dangerous places to be. Not really the case. You look at El Paso, McAllen, Texas, San Diego, California, the numbers speak for themselves. But sometimes you're just a stone's throw away from a very different situation. It's your classic U.S.-Mexico border encounter. Two separate cities, one single name, two different countries. Nogales, Arizona to the north, and Nogales, Mexico to the south. Manuel Castro was originally from Mexico, but has lived in Nogales, Arizona for the last 55 years. He's been here long before the border fence was added, which happened in the last few years, further separating the two cities. La abuelita de mi esposa. Governments make walls. I remember my wife's grandmother used to live over there and come over here to work in a store. And she got real sad when they started building the wall. I say, well, people are going to come anyway, so why build walls?
You look through the fence, you see children playing in the schoolyards across the street. You look up, and the razor wire takes away some of that innocence.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이 노갈레스라는 도시와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 위치한 인접해 있는 같은 이름의 어떤 노갈레스라는 도시, 즉 쌍둥이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국 애리조나와 멕시코에 위치한 이 노갈레스라는 쌍둥이 도시는 원래는 오랫동안 하나의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이 이제 정해지면서 절반은 미국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멕시코에 남게 됐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과적으로 서로 인구 구성도 유사하고 지리적으로도 유사하고 또 오랫동안 하나의 도시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했지만 이런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같은 도시였던 이 노갈레스는 국경이 갈라졌고 그럼으로써 절반은 미국의 사회제도 하에 놓였었고 나머지 절반은 멕시코의 사회제도 하에 놓임으로써 어떤 경제 수준의 격차가 이제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선 이 뉴스 영상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미국의 노갈레스가 멕시코의 노갈레스에 비해서 훨씬 더 부유하고 또 범죄율도 낮고 모든 면에서 또 윤택한 사회가 됐어요. 이런 인구 구성, 지역, 종교, 문화가 모두 비교 가능한 이런 쌍둥이 도시들 간의 경제 성장의 차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충분히 사회 제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비교 가능한 이 컨트롤 그룹을 구성할 수 있는 리서치 디자인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 두 쌍둥이 도시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즉, 이 트리트먼트 어사이먼트 메커니즘을 알고 있고, 이는 어떤 이런 도시의 경제 발전과 관련 없는 어떤 과거의 국가 간의 분쟁 과정 속에서 결정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제 성장 관점에서는 랜덤하게 결정되었다라고 합리적으로 가정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방금 소개드린 사례는 이 두 연구와 그리고 그의 바탕으로 한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라는 책에 이제 소개된 사례를 이제 소개드린 부분이고, 사실 워낙 유명한 저자의 워낙 유명한 논문인 만큼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 연구들은 이 인스트루먼털 베리어블, 도구 변수의 굉장히 훌륭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소개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미 몇 차례 소개드린 굉장히 유명한 이런 최저임금에 관한 자연실험 사례인데, 일반적으로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게 중론이었죠. 하지만 이게 이제 인과관계를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자영업자와 종업원들의 생계에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무작위 실험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이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자니 사실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1992년에 최저임금이 4.25달러에서 5.05달러로 증가한 뉴저지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만약 뉴저지에서 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있었을 잠재적인 고용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건 현실에선 관찰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지역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저소득 노동자들이 더 많은 지역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높고 그래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서 실업률이라든지 저소득 노동자 비중 등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지표들이 만약에 차이가 많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비교는 인과추론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겠죠. 이 연구가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했던 최초의 시도 중에 하나였기 때문인데, 여기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어떤 이 카운터팩추얼과 가장 가까운, 그래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비슷한,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는 리서치 디자인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를 위해서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경계에 있는 이 레스토랑들을 서로 비교 분석했죠. 이렇게 인접해 있으니까 사실 주변 커뮤니티나 아니면 노동시장 환경 등은 사실 굉장히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구역의 경계로 인해서 뉴저지에 위치한 레스토랑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영향을 받았고 펜실베니아에 위치한 식당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한 건 아니지만 마치 실험을 한 것과 유사하게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은 트리트먼트 그룹과 그렇지 않은 컨트롤 그룹이 나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의 이 트리트먼트 어사이먼트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이 노동시장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특성에 상관없이 행정구역의 경계로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고용률 관점에서는 이 무작위 배정에 가깝게 배정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연구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소셜미디어가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 굉장히 많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연구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리서치 디자인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2004년에 마크 주크버그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페이스북을 처음 개발을 한 이후에 2006년에 정식으로 이제 런칭하기 전에 2004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일부 엘리트 대학들에서만 이제 폐쇄적으로 이제 오픈을 해 왔어요. 이러한 디자인은 이 특정 기간 동안에 페이스북에 접속할 수 있었던 대학생들과 접속 권한 자체가 아예 없는 대학생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고, 이러한 어떤 페이스북 배포 정책은 오로지 이 마크 주크버그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무작위로 페이스북 접속 권한을 얻은 것과 유사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연실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실제로 이 페이스북에 접속 권한이 있었던 대학생들의 어떤 멘탈 헬스와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의 멘탈 헬스를 비교함으로써 실제로 이 페이스북이 미국의 어떤 대학생들의 어떤 멘탈 헬스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분석을 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 리서치 디자인이라는 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사실 딱 정형화해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연구 사례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최근에 AI가 도입되면서 다양한 직업군이 사실 위협을 받고 있죠. 그리고 디자이너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특히 이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이 달리 프로그램을 이제 떠올려 보면은 AI가 이제는 창작의 영역까지도 뛰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이너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이 로고 디자인처럼 상대적으로 좀 정형화된 이미지 생성에 있어서 AI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쉽게 이해되시죠? 이에 따라서 이제 로고 디자이너들은 이 직업 안정성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이 변화를 모색하게 될지도 모를 텐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한 디자인 플랫폼에서의 이 리서치 이 디자인을 활용을 했어요. 이 플랫폼은 이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인데, 사용자가 특정 디자인에 대한 어떤 요구를 올리고 나면은 이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작업을 하는 이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는 어느 시점에 이 AI 로고 제너레이터 기능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이 로고 디자인을 작업하던 디자이너들을 AI 로고 제너레이터에 직접 영향을 받는 트리트먼트 그룹, 그리고 로고가 아닌 다른 디자인 작업을 주로 해왔던 이 디자이너들을 이제 컨트롤 그룹으로 정의를 하고 AI 로고 제너레이터 도입 이후 이들의 어떤 작업 패턴의 변화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이때 이 플랫폼에서의 AI 기능 개발과 도입이 어떤 이 트리트먼트 어사이먼트 메커니즘이 될 텐데 이 연구에 따르면 이 해당 플랫폼에서는 어떤 사전 공지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당 기능이 도입됐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AI 기능이 도입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작위에 가깝게 이렇게 특정 디자이너들에게만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어떤 자연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이러한 디자인에 대해서 당연히 반론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고 디자이너와 좀 더 고도화된 디자인을 하던 디자이너들 간에는 애초에 여러 가지 특성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반론은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사실 지금 이러한 연구 세팅은 이중차분법, difference in differences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러한 이중차분법에서는 이 두 그룹 간의 특성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만 그들의 어떤 타임 트렌드가 비교 가능하면은 인과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그들의 특성이 다른 것만으로는 사실 이 분석에 대한 반론이 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요인이 있어서 이 로고 디자이너와 아니면 로고가 아닌 다른 작업을 주로 해왔던 디자이너들의 작업 패턴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면 그거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특성이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타임 트렌드, 이게 이 AI 로고 제너레이터 도입과 관련 없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 타임 트렌드가 달랐다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반론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거예요. 또 다른 반론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디자이너들이 같은 플랫폼에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로고 디자인에 참여하지 않은 디자이너라고 할지라도 모든 디자이너들이 AI 도입 사실을 인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뭐 장기적으로 분명히 내 작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런 좀 위기의식을 갖는다면은 간접적으로 어떤 그들의 작업 패턴에도 영향을 주게 될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무작위 실험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가정인 이 SUT과 이 Stable Unit Treatment Value Assumption 가정의 위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즉 컨트롤 그룹은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어떤 모든 그 오퍼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이러한 어떤 SUT과 가정의 위배가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사실 여러분들이 연구들을 이제 접하면서 해당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리서치 디자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리서치 디자인이 과연 정말 무작위 배정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세팅인지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해보면은 보다 나은 리서치 디자인에 대해서 고안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해당하는 어떤 예상되는 반론을 배제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연구에서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반론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플랫폼 A와 유사하지만 AI를 도입하지 않은 플랫폼 B에서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의 로고 디자이너들의 작업 패턴을 비교 분석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컨트롤 그룹들을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어떤 카운터팩추얼을 추정을 하는데 활용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하는 컨트롤 그룹을 고려를 함으로써 인과 추론의 어떤 로버스니스나 아니면 신뢰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사례는 이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이런 어떤 여행이나 호텔 리뷰 플랫폼을 보면은 이 매니저들이, 그 호텔 매니저들이 고객 리뷰에 답글을 이렇게 달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매니저들의 답글이 그 이후에 리뷰를 남기는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매니저 답글 이전에 쓰인 리뷰와 이후에 쓰인 리뷰를 이렇게 비교 분석할 수 있을 텐데, 리뷰 작성 시점하고 사실 실제 호텔 투숙 시점이 꼭 같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리뷰 시점의 차이만 가지고 분석을 할 경우에는 이게 이 매니저의 답글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인지 아니면 호텔 숙박 기간에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사이에 이들의 어떤 고객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관찰되지 않는 어떤 요인, 뭐 예컨대 뭐 리노베이션이 있었다든지 이러한 어떤 효과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뷰 작성 시점만을 고려해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나누는 거는 잘못된 리서치 디자인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실제 머문 시점에서의 언옵저브드 컨파운더의 효과를 고려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나은 디자인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트립 어드바이저의 사례를 활용을 해서 고객들이 리뷰 작성 시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호텔 투숙 시점까지도 이제 레포트를 하는데 그 투숙한 시점이 같은 고객들만을 이제 서로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이들은 같은 날 투숙했기 때문에 이런 뭐 리노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영향받지 않고 어떤 고객 경험은 거의 동일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의 어떤 리뷰 성향이 차이가 있었다면은 그거는 아마 이렇게 그 호텔 매니저의 답글에 의한 영향이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어떤 이러한 어떤 컨텍스트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디자인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연구에서 한 가지 굉장히 또 흥미로운 리서치 디자인을 추가적으로 더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호텔에서 10개의 리뷰가 달려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서, 트립 어드바이저 홈페이지에서 한 페이지에서 최대 그 리뷰를 10개까지 보여줘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매니저가 첫 번째 리뷰에 지금 답글을 단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때 11번째 리뷰어가 와서 만약에 리뷰를 달려고 하면은 지금 11번째 리뷰어가 보는 첫 페이지는 이럴 거예요. 매니저 답글이 바로 이 첫 페이지에 이렇게 노출되죠. 하지만 이 11번째 리뷰어가 리뷰를 달면은 첫 번째 리뷰는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버리죠. 왜냐하면 첫 번째 페이지에는 10개 리뷰밖에 이게 노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온 12번째 리뷰어가 왔을 때는 이 다음 페이지를 클릭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매니저 답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리뷰어가 11번째로 올지 12번째로 올지는 순전히 우연에 가깝지만 이러한 어떤 세팅으로 인해서 한 리뷰어는 매니저 답글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나머지 한 리뷰어는 매니저 답글을 확인하지 않고 리뷰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것도 이 트립 어드바이저 플랫폼의 고유한 특성을 잘 활용한 굉장히 좋은 리서치 디자인의 예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앞선 연구 사례들에서 여러분들도 잘 느끼시는 것처럼 리서치 디자인은 정말 컨텍스트에 따라서 너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표는 최근에 이제 마케팅 분야의 탑저널에 출판된 이 준실험 리서치 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 리서치 퀘스천도 굉장히 다양하고 리서치 컨텍스트, 리서치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리서치 디자인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규칙으로 정형화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컨텍스트 하에서도 모든 리서치 디자인의 목적은 단 하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